네. 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 때문에 내 땅이 수용될 때 이 보상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증액시킬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정말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쉽죠. 그렇죠. 특히 처음 제시된 보상액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좌절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 방법에 집중해 볼 건데요. 마침 저희에게 아주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법무법인 라온의 토지보상 전문위원이신 황범노 행정사님이신데요. 아, 향범노 행정사님, 이 분야 베테랑이시죠? 네, 정말 내공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서울시에서 5급 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설관리과에서 무려 23년을 근무하시고 명예퇴직하신 분이세요. 와, 23년 경력이시면 실무는 정말 꿰뚫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송파구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또 국제행정전문가협회 고문, 한국토지보상전문가협회장까지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네요. 그분의 실제 사례와 의견서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황 행정사님이 직접 다루셨던 서울 송파구 풍납동 경관육지 조성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략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토지 수용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일단 보상금 X부터 생각하시는데요. 그 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요? 어떤 거죠? 바로 이 사업 꼭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거죠. 보상금을 더 받는 문제를 떠나서 사업 자체를 문제 삼는 거군요. 네, 황 행정사님이 맡았던 그 풍납동 사례에서도 이게 아주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 풍납동 사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요? 첫 번째는 사업의 실효성 문제였어요. 이게 경관 녹지를 만든다는 사업이었는데 대상지가 올림픽대로 바로 옆이었습니다. 올림픽대로 접히요? 네. 근데 이미 높은 방음벽이 쭉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방음벽 때문에 경관이 잘 보이지도 않겠네요. 그렇죠. 경관 녹지라고 이름 붙여놓고 실제 경관은 즐기기 어려운 좀 이상한 상황인 거죠. 이름만 경관 녹지군요. 네. 게다가 조금만 걸어가면 넓은 한강시민공원이 있는데 시민들이 굳이 그 방음벽 아래 좁은 공간에 새로 만들 운동시설을 이용할까 하는 의문도 있었고요. 하긴 바로 옆에 더 좋은 공원이 있는데. 실제로 그 근처에 이미 만들어둔 다른 체육시설들이 있었는데 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예산 낭비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상당히 크다고 본 거죠. 세금으로 하는 건데 실효성이 의심되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두 번째는 이게 좀 논리적으로나 형태적으로 불합리했어요. 논리적 불합리요? 네, 녹지축을 만든다면서요. 그 사업구역 중간에 있는 택시 차고지는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쏙 뺐습니다. 중간에 있는 땅을 뺐다고요? 네, 그런데 길 건너편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건 의뢰인의 땅을 마지막 부지로 갑자기 편입시킨 거예요. 잠깐만요. 중간은 비워두고 길 건너 땅을 넣는다고요? 그럼 녹지축이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누가 봐도 축이 중간에 뚝 끊기는 아주 비논리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녹지축 조성이라는 원래 사업 명분하고도 전혀 안 맞고요. 허허, 정말 이상하네요. 뭔가 좀 억지로 키워 맞춘 듯한 느낌인데요. 네, 그런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죠. 세 번째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절차적 하자죠. 절차요? 네, 이런 공익사업을 할 때는 법적으로 반드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하는군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풍납동 사업에서는 이 중요한 절차가 그냥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그냥 진행했다고요? 내 땅이 수용되는 건데. 네, 의뢰인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어떤 설명이나 통지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감정평가 나왔으니 보상 협의하자는 통보만 받은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의견 제시 기회 자체가 박탈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는 거죠. 행정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 보면 보상금 액수를 따지기 전에
첫째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실효성을 보고, 둘째로 계획 자체가 합리적인지 논리적인지 따져보고, 셋째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인정된다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게 하거나 최소한 내 땅만이라도 사업 부지에서 빼달라고 요구할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불필요하거나 문제가 많은 사업 때문에 내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면 당연히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야죠. 알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자, 그런데 만약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을 막기 어렵다면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보상금을 제대로 받아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보상금 현실화 전력으로 넘어가야죠. 아까 풍납동 사례에서 처음 제시된 보상액이 제곱미터당 150만 원 정도였다고 하셨죠? 네, 약 150만 원이었어요. 그 땅이 왕복 4차선 도로에 적합한 땅이라고 하셨는데 150만 원이면 시세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었죠. 왕복 4차선 도로변 땅인데 황 행정사님 판단으로는 최소 제곱미터당 3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와, 거의 절반 이하로 평가된 거네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너무 낮다, 올려달라 이렇게 막연하게 주장해선 안 됩니다. 그렇죠. 감정에 호소할 순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객관적인 비교 자료를 찾는 겁니다. 옆 동네는 얼마 받았더라 이런 식의 카더라는 설득력이 없어요. 객관적인 비교 자료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황 행정사님은 의뢰인 토지와 조건이 비슷한 인근 다른 지역의 실제 보상 사례를 아주 집요하게 찾아다녔습니다. 다른 공익사업 보상 사례 말씀이시죠? 네, 마침 운 좋게 인근에서 시행된 위례신도시 사업 보상 자료를 찾았어요. 아, 위례신도시요? 네,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가 바치했던 큰 사업인데 여기서 의뢰인 땅이랑 용도 지역, 자연 녹지 지역, 그리고 지목, 답이 똑같은 토지가 있었어요. 오, 용도 지역, 지목까지 같은 땅이요. 네, 그 토지가 제곱미터당 약 240만 원에 보상됐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거죠. 이야, 정말 결정적인 자료네요. 잠깐만요. 근데 의료인 땅은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위례신도시 사례 토지보다 입지가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을 파고든 겁니다. 아하, 우리 땅은 용도 지역 지목은 같지만 왕복 4차선 도로에 바로 붙어 있어서 접근성이나 활용 가치가 훨씬 높다. 그런데 어떻게 보상 단가는 오히려 위례 사례보다 훨씬 낮을 수 있냐? 이건 명백히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와, 정말 논리적이네요. 단순히 낮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공공사업 사례를 딱 제시하면서 우리 땅의 더 좋은 조건까지 비교해서 평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긍영 실거래가 얼마다 이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 사업 명칭, 용도 지역, 지목, 도로 조건, 가격 시점 같은 게 명확히 나와 있는 구체적인 인근 지역 보상 사례나 아니면 공신력 있는 유사 토지 실거래가 자료를 확보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걸 근거로 감정평가서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따져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평가를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랄까 사업 시행자 쪽에 좀 유리하게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대응하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객관적 자료 확보와 논리적 반박, 이게 핵심이군요. 자, 그럼 토지 보상 문제 외에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영업 보상 문제입니다. 네, 이건 정말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풍납동 의뢰인분은 1999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무려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영업을 해오셨다고요? 네, 성실하게 영업을 해오셨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요. 그런데 사업장이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무허가 건물 취급을 받아서 영업 손실 보상을 한 푼도 못 해준다. 이런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계 수단을 잃게 될 판인데 법 규정이 그래서 안 된다는 말만 들으니까요. 아니 20년 넘게 세금 내고 영업했는데 건물 형태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니 이게 법적으로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사실 현행 토지보생법 시행 규칙을 보면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법 규정이 그렇군요. 그럼 정말 끝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법조항이 전부가 아닙니다. 황 행정사님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어요. 다른 각도요? 바로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헌법이요? 어떤 내용이죠?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아, 정당한 보상. 네, 이 정당한 보상이 핵심입니다. 하위 법령이 시행규칙의 형식적인 규정만 내세워서 공익사업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의 실질적인 손실을 외면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와, 시행규칙보다 상위법인 헌법 정신을 근거로 반박하는 거군요. 네, 행정기관이 법 규정 뒤에 숨어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강하게 나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법의 취지를 봐야 한다는 거군요. 또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네, 또 하나는 관련 법령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그러니까 유권 해석 사례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유권 해석이요? 네, 그중에서 이런 내용을 차단했어요.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손실 보상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사업 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아,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유권 해석은 사업 시행자에게 재량권이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재량권이 있다. 네. 그래서 이걸 근거로 비록 형식은 무허가 건물이지만 20년 넘게 합법적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내면서 성실히 영업했고 이게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사업 시행자가 재량권을 발휘해 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압박한 겁니다. 아하, 법조항만 보고 포기할 게 아니라 헌법 정신이나 판례, 유권 해석 같은 걸 폭넓게 찾아서 사업 시행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부분을 찾아내 설득하는 거군요. 이게 정말 전문가의 역량이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법 규정만 들이밀 게 아니라 헌법 정신부터 시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법리와 논리로 사업 시행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법률 지식뿐 아니라 논리력, 그리고 집요함까지 필요한 작업이군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요구를 하셨나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종합해서 체계적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선 사업 자체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실효성 부족, 계획의 불합리성, 절차적 하자 같은 것들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조목조목 반박했고요. 네, 사업의 부당성을 먼저 지적하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토지 보상과 산정의 문제점, 또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영업 보상 불가 방침의 불합리성까지 다 지적했습니다. 문제점들을 나왔지 정리했네요. 그다음 요구사항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단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일종의 협상 전략이죠. 단계적으로요? 네. 1순위 요구. 이 사업은 문제가 많으니 아예 취소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우리 땅은 사업 부지에서 빼달라. 제척. 이게 최선이다. 네, 재청 요구. 2순위 요구. 만약 1순위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고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면 토지 보상가는 최소한 우리가 제시한 위례 신도시 유사 사례 제곱미터당 240만 원 이상으로 현실화해서 재평가해라. 네, 보상가 현실화. 그리고 억울하게 못 받게 된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만약 금전 보상이 어렵다면 대토 보상, 즉 다른 땅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이라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보전할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아, 최선의 요구와 차선책을 명확하게 제시했군요. 협상의 여지를 두면서도 물러설 수 없는 선을 분명히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황 행정사님의 말씀이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부당한 처우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내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야겠어요. 맞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법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쉽지는 않죠. 하지만 오늘 본 것처럼 간정에만 호소할 게 아니라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찾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논리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공익사업 토지 수용 시 보상 증액을 위한 전략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객관적 자료를 통한 보상가 현실화, 그리고 영업보상 문제 해결까지 체계적인 접근법을 실제 사례로 배우니 훨씬 와닿네요. 네, 핵심은 처음 조건에 실망하고 주저앉기보다는 법적 근거와 객관적 데이터를 무기로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힘드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요.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문제가 터진 후에 보상을 더 받는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애초에 공익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개인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또 절차적 투명성을 더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없을까요? 우리 사회가 함께 더 깊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